저는 이제 한 3개 정도의 종목에 자산이 집중돼 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에 굉장히 많은, 거의 제 자산의 절반 정도가 애플에 집중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주주입니다. 경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유튜브 채널 한주주 TV를 운영하면서 또 경제 방송의 MC이자 진행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여기에 책을 2권 정도 쓴 저자입니다.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 2번째 책이 출간이 돼서 이렇게 또 응달 책방을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이번에 나온 제 책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엄청난 변동성 장세에 되게 힘들어 하셨던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서 좀 멘탈을 단련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제 사례도 담겨 있고, 제가 이제 질의응답한 내용들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흐름이나 또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좀 돌이켜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심리적인 압박에서 어떻게 좀 자유로워질 것인지 그런 걸 도와드릴 수 있게 책을 써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니까 네. 그 변동성 장세나 뭐 하락장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되게 이론과 경험을 이렇게 다 정리해주는. 네. 그래서 한번 뭐 2022년이라고 한다면 네. 그때의 그런 기억들을 그냥 경험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네. 그걸 한번 글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1장을 보니까 네. 내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고 있는 이유를 네. 설명해 주셨어요. 2022년이 네. 떠오르는데 그쵸.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해 동안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이 폭등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시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냐? 이 하락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찾아올 때 그 하락장의 막바지에 이를수록 이게 더 가파르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고 그맘때쯤이 되면 주식 그 목표가도 점점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안 좋게 보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거기에 안 좋은 뉴스들도 막 나오니까 그 정말 하락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주식을 비로소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막 엄청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내 계좌가 시퍼렇게 멍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인정해야 될 걸 인정하지 않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이 우리의 바람대로 차곡차곡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 허리케인이 몰려와서 내 거 다 가져가는데 또 그렇게 황무지가 되었던 곳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비가 내리면서 새싹이 돋아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또 울창하게 숲으로 자라나겠죠. 하지만 그런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는 다시 또 엄청난 태풍이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순환하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주식시장의 이 변동성인데 근데 우리가 이 겨울이 너무 추워 그러면서 막 모닥불 계속 떼놓는다라고 해서 이 겨울이 따뜻해지진 않잖아요. 네. 그냥 그 겨울을 인정하고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좀 견뎌낼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제 책에 담겨 있는데 저도 역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인내심이 시험 받는 계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뭐 어떤 특정 주식, 아마존이라는 주식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도 엄청 많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좀 떼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넓혀봐야겠다. 이거 5년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해보자. 5년.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분산해서 다른 쪽으로 탁탁 투자를 했을 때 그 아마존의 주가 하락 비중보다 내가 다른 샀던 뭐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의 하락세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뭐 한 10% 20%가 단기적으로 막 올랐는데 여기는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나고 그런 상황을 막 직면하다 보면은 이 인내심이 시험 받아요. 아무리 내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테슬라 장기적으로 가져오는 건 너무 지금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이 계속 시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철칙이 있어요.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년은 팔지 않는다. 그 3년 동안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 3년 동안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자. 시장에 어떤 그런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든 흔들리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심플해지더라고요.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가장 처음 테슬라를 투자했었던 때가 2020년이겠네요. 벌써 3년 지났잖아요. 되게 금방인 것 같아요. 그 3년 정도 지나서 그때 투자했던 거는 지금 좀 많은 큰 수익 구간에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3년 정도면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금리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텀도 한번 지났을 거고 그 주식시장 전체의 사이클도 한번 지났을 거예요. 그런 많은 풍파를 견뎌내면서 이 주식이랑 그렇게 동고동락 하다 보면 이 주식의 정말 진면목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서라야 내가 이 주식을 정말 팔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3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을 좀 더 늘려볼까도 생각합니다. 3년이 아니라 3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요? 5년 정도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 정도를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액수를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좀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네,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끔 스스로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애초에 살 때 3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3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택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이 평범한 분들은요. 워낙 시장 이슈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네. 보통 이제 한 3년 장기 투자 이러면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는 좀 더 장투에 유리하고 맞다 하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국내 주식 중에서도요. 네. 그런 괜찮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분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기업이 필수 소비재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좀 견실한 기업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우리 해외로 적극적으로 잘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좀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저는 지금까지 미국 쪽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그런 기업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크게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이런 그런 기업들은 가장 유명한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도 얼마든지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은 세금이 없죠. 그게 아직도 굉장한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죠. 네, 되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오히려 또 못 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단타를 하는 게 심리적인 저항이 있어요. 네. 근데 3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데. 길어요? 네, 길죠. 2020년부터 지금 2023년인데 그게 너무 금방 가지 않았어요? 와, 그러니까요. 네.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성향이요? 네, 그걸 또 늘린다고 하시니까. 네, 조금 더 늘려보려고요.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하는 데서 예를 들어 한 1년 됐는데 네. 갑자기 한 급등을 한 거예요. 네. 한 50% 이상.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박수 쳐줘야죠. 박수 치면서 일부분 네. 이렇게 좀 파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팔아요? 차익 실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저는 꿈이 크거든요. 와. 제 꿈은 20%, 30%, 50%가 아니라 그냥 5배, 10배, 20배 대신 오랜 기간 동안. 여자 워런 버핏이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와. 네, 그러면은 책에 좀 다른 내용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좀 재밌는데 제목이 주식 투자 폭망 테크트리 5단계. 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식 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주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련의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이 망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맞아요. 망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딱 내려오면 그 치명적인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 라인을 타게 되면은 굉장히 점점점 투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책에서는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단계를 들어보시면서 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가벼운 시작의 단계입니다. 네. 처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그런 대범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소액으로 1,000만 원 미만의 적은 돈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좀 우량한 종목을 선별하려고 노력하시고 아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이건 삼성전자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량한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20-3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그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처음에 투자는 굉장히 좀 건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1단계에서 시작하고 2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바로 초심자의 행운 단계입니다. 이제 1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하는데 갑자기 내가 한 열흘 만에 수익이 한 20-30%가 난 거야. 맞네요. 너무 공감돼. 처음엔 잘 됐는데. 그렇죠. 열흘밖에 안 됐는데 내가 막 20-30% 벌었으니까 50% 벌었으니까 이거를 해보면 얼마야. 아, 내가 진짜 20-3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쵸. 2억 3억을 투자했으면 이거 얼마를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심자의 행운에서 아 내가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과신의 단계로 가요. 이제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열흘 만에 20-30%의 수익을 얻었어. 그럼 만약에 내가 공부를 조금 하면 막 난리 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차오르는 자신감과 함께 공부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아무리 수익이 높아봐야 부자가 되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억, 2억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또 공부까지 한다면 와 진짜 이게 파이어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자신감이 차오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과신, 그리고 빚내서 마련한 시드, 그리고 치열한 주식 투자 공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콜라보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폭락장이 찾아오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게 분명히 이 초심자의 행운을 누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서 그렇게 행운을 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렇게 뭐 대세적인 상승장이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깊은 굴곡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굴곡들이 시간이 지나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내가 빚내서 시드도 마련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락을 맞이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또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그렇게 폭락을 맞이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보이지만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단계로 넘어가요.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려고 막 애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 주가에 집착하고 애쓰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역시 나는 주린이야. 나는 아직 멀었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 그러면서 더 치열하게 하면서 그게 좀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빚까지 내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면 회사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본래 업무에 소홀해지고 장중에 계속 주가창 보고 막 미국 물가 걱정하고 중국 인구 걱정하고 막 그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슈들 걱정하면서 그렇게 좀 시선이 분산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5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4단계에서 이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이 극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빚으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손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애쓰는 단계가 바로 5단계입니다. 아마 이 5단계까지 들어오셨다면 한 시드머니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손실이 아마 한 70%, 75% 정도는 될 거예요. 자, 그럼 1억에서 75%면은 거의 뭐 7,50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본 상태고, 그쵸. 2억이면 1억 5천을 손해를 본 상태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그 정도 손실을 보면 이걸 내가 돈을 벌어서 따박따박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 않고 내가 더 크게 해서 뭔가 수익을 내서 이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회로로 들어갑니다. 그런 테크트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위험한 단계로 되는 거죠. 일반적인 주식 투자로는 그 수익률 갭을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뭐 2배, 3배, 5배 그런 레버리지 투자로 빠질 수도 있고요. 코인도 레버리지 선물 옵션 이런 투자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급등주 따라잡기 이런 위험천만한 투자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내서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때쯤 되면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귀에 잘 안 들어가죠. 그러면서 정말 이 행동을 멈출 수 없게 되고 급기야는 정말 손 쓸 수 없는 형국에 들어가는 건데 자, 제가 이 5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단계를 좀 객관적으로 나를 좀 들여다보신 다음에 내려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5단계까지 가면은 정말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수순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면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순을 겪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 이야기가 그런 좀 어려움으로 향해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 진짜 이 5단계를 보니까요. 예. 진짜로 그 폭망하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망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이 테크트리를 또 타셨군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포트폴리오를 네, 꾸려놓으니까 네. 이제 이런 게 상쇄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좀 잘하고 나은 거.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분들은 극단적으로 전체 그냥 계좌가 통째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그 저금리 시대를 겪어오면서 꽤 많았다. 꽤 많이 봤다. 그렇지 않나요? 네, 은달님도 맞아요. 보셨죠. 맞아요. 그 실제로 제가 이런 관련된 콘텐츠를 올렸을 때 제 유튜브에서도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나는 몇 단계예요. 저는 몇 단계입니다, 주주님. 얘기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아까 이제 내 계좌가 18억 멍들고 네. 있는 이유에서 네. 그 3년 이상 가지고 갈 그런 종목을 네. 잘 선택해서 네. 3년, 5년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애초에 만약에 그런 종목이 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5단계를 밟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버텨도 되는 건가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5단계에서 아까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됐을 때 자기 과신에 차면서 일단 빚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거예요. 저는 3년에서 5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냐면 빚이 아니라 순수하게 제가 번 돈이에요. 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전 주식 투자에 빚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버틸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셨다면 이 빚에는 만기가 있을 거예요. 그 만기 동안 내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급해질 거고 그 만기가 길다고 해도 조급한 마음은 마찬가지일 그쵸. 거예요. 네. 3단계에서 딱 끊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2단계에서 아예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건 되게 속상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하지 못했던 게 제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장에서 굉장히 좀 손실 크게 입으셨던 분들도 좀 이거를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하면서 초심자 행운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될 수도 있었는데 그쵸. 거기서 내가 내려올 수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이랑 도박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도박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도박은 도박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빚이 만약에 생기셨다면 모든 투자를 그냥 다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단 투자를 다 멈추시고 카드도 없애시고 제가 미국에 잠깐 한 6개월, 1년 가까이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도박을 해서 굉장히 좀 크게 손실을 봤던 친구예요. 근데 미국은요, 내가 도박으로 손실을 봤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걸 메꿔주지 않아요. 자기 배우자가 그걸 메꿔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다 오롯이 감당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으니까 신용카드도 다 자르고 스스로 병원도 다니고 스스로 약도 먹고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주식이나 도박으로 빠져버린 분들한테 자꾸 누가 도와줘요. 엄마가 너 이번까지야 이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도와주고 아내가 난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도와주는데 그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번이 시작이래요. 이제 그 도와주는 그 이제 끔찍한 그 도박의 시작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자신이 오롯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모든 신용카드나 이 약간의 그 빚을 다 없애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런 신용의 원천을 다 차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 자꾸 도박을 해서 갚으려고 하거나 투자를 해서 갚으려고 하나 어떤 수익을 내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을 해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서 차곡차곡 한 단계씩 그렇게 갚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빚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빚이 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되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이 빚 때문에 막 이자에 쫓겨다니면서 거의 낭떠러지 절벽에서 떠밀릴 것 같은 그런 막 숨막히는 감정을 느끼시는데 그 낭떠러지 절벽에서 그냥 무작정 뛰어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다른 빚을 받거나 하면 또 그 낭떠러지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 진짜 그것도 뛰어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지 마시고 그냥 그 낭떠러지를 좀 지그시 바라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계단이 보일 겁니다.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이 있을 거예요. 그 계단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밟고서 내려오는 게 저는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돈 벌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내려가는 거. 근데 그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빚을 갚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단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걸 더 빨리 뛰어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은 저는 이렇게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계단 한 계단씩 밟고 내려가는 거. 특히 뭐 이분이 무슨 빚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뭐 빚을 썼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과 도박이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저기 멀리 막 하늘로 단박에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단박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또 주위를 살펴보면 계단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타고서 차곡차곡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과 도박으로 생긴 이 빚이 있다는 분한테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계단씩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거에 집중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주위의 그 골치 아픈 일들이 해결되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잘 해 나가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답장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일 수 있으니까 중독을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병원도 같이 좀 갚으시라고. 근데 이 중독의 수준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뭐 혹시 자신의 수준이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원에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또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Q&A는 네. 하락장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 네. 주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3년 동안 5년 동안 버티시는데 네. 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하락장을 버티는 게 쉬우려면 첫 번째는 주식창을 드물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주식창을 드물게 확인하는 게 저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기술이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떼어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주식창을 내가 좀 거리를 두고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관찰자 효과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물건을 관찰하는 실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험자가 이 물건을 딱 관찰하고 집중하면 이 물건이 의식해서 상태를 변화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어떤 물체의 위치나 상태를 측정하려고 하면 이 상태가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내가 주식은 물체가 아니죠. 주가는 물체가 아니지만 비물체예요. 하지만 이 물체도 이렇게 상태를 바꾼다면 비물체는 상태를 더 쉽게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가설을 세웁니다. 이 주식도 역시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가 작용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계속 주식창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물이 100도씨가 돼서 끓어야 되는데 물이 100도씨가 돼도 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관찰자 효과. 내가 계속 거기를 집중하고 있으면 얘조차 그 상태를 의식하고 변동하는 거를 조금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양자역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되게 맞는 말 같은데요. 네. 네, 특이하지만 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네. 또 두 번째는 제가 하락장 버티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미디어나 매체에서 좀 멀어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미디어나 매체가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중적으로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언론은 더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게 약간 그 일종의 피드백 고리를 형성을 해요. 이게 이제 조지 소로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는 이렇게 피드백 작용으로 재귀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장에서는 그 상승의 모멘텀을 타고 하락장에서는 하락의 모멘텀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나 매체에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오랫동안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는데 애플의 공장이 중국 공장이 닫아도 저는 이만한 티끌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미디어가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나 뭐 뉴스나 그런 어느 뭐 신문이나 다 그걸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면 어려운 구간에는 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이슈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거의 다 좀 잦아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멀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서브프라임 같은 거 위기 오면은 3개월, 6개월이 뭡니까? 3년 막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위기는 거의 뭐 100년에 한 번씩 오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아직 그 서브프라임 위기가 너무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완전히 잊었을 때가 돼야지 그런 일은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봤을 때 대부분의 일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슈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차라리 미디어를 멀리 하셔라. 하지만 이런 미디어가 또 도움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대중의 현재 심리가 어떤지를 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데는 이런 유튜브나 미디어가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체리피커처럼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네. 그 누구죠? 앙드레 코스톨란이요? 수면제 좋은 종목 그런데 수면제 네. 먹고 자라고 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그 관찰자 효과나 네. 그리고 그 신경 안 쓰게 되고 네. 그렇게 다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가 봐요. 네. 저도 만약에 제가 크리에이터가 아니면은 주식창 한 3년 안 보고 싶기도 한데 맞아요.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그래요. 그쵸. 네, 계속 그런 거안 봐야 보면 돼. 좀, 네. 저는 이제 한 3개 정도의 종목에 자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에 굉장히 많은 거의 제 자산의 절반 정도가 애플에 집중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가 가장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에 하나도 안 팔았어요. 이야, 진짜요?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댓글로 그런 것도 달리더라고요. 주주님 좀 파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